유명한 독일의 장군 에르빈 롬멜은 1891년 11월 15일 하이덴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발한 성격으로 항공기에 관심이 많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비행선 제작 공장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만류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롬멜의 아버지는 포병 장교 출신이었고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직업군인이 되기를 희망했죠. 당시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독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부의 위세는 대단한 수준이었고 직업군인이라는 선택지는 꽤나 매력적인 길이었죠. 문제는 롬멜도 아버지의 말에 따라 포병으로 입대하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당시 포병은 굉장히 인기 있는 병과였고 지방백이 부족했던 롬멜은 지원과 동시에 탈락하게 됩니다. 다른 병과도 써봤지만 체념하고 보병으로 지원서를 넣었죠. 결국 롬멜은 제124보병연대에 장교 후보생으로 배속되게 됩니다. 그의 입대 날짜는 1910년 7월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엄청난 대전을 고작 4년 정도 앞둔 시기였습니다. 1914년 7월 28일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롬멜은 독일 제5군의 예하부대로 편성되었고 프랑스와 벨기에 공격에 동원됩니다. 롬멜은 여러 전투를 통해 포병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참호의 소중함 또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열심히 돌격하던 그는 작전 도중에 다리에 총알을 맞아 본토로 후송되었고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2급 철십자 훈장과 함께 후방의 보충대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롬멜의 성격상 조용한 곳은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전선으로 복귀하였고 뛰어난 활약 덕분에 1급 철십자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 비르텐베르크 산악대대의 중대장 자리까지 올라간 롬멜은 1916년 8월 27일 루마니아의 참전으로 부쿠레슈티의 산악지대로 이동하여 루마니아군과 싸웠고 루마니아가 싱겁게 항복하자 이탈리아 전선으로 이동합니다. 중립을 유지하던 이탈리아는 협상국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자 바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날렸고 트리에스테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 주구장창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산악군단을 남부로 파견했고 여기에는 롬멜이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전선은 산악지대입니다. 평지와 달리 수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서 산사태는 물론 눈사태도 있었고 변덕스러운 날씨와 환경으로 인해 병사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슬로베니아의 북서부 이손초 강전투에서 무려 50만 명이 넘는 손실을 입기도 했죠. 이곳에서 롬멜은 최고 권위의 훈장인 프루르 메리트 훈장을 받게 되는데 그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도대체 어떤 활약을 했던 걸까요? 이손초 전투를 통해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끝없는 소모의 전선 유지가 힘들어지자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지원을 요청. 독일은 은근슬쩍 남부로 군대를 보냈고 이탈리아에 대한 대규모 반격을 시작합니다. 동맹국 포병들이 이탈리아의 방어선을 정교하게 포격하며 박살냈고 독가스와 수류탄을 이용해 이탈리아군의 방어선을 뚫어냅니다. 롬멜은 4개의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소총중대 3개와 기관총중대 1개가 전부였죠. 아군의 병력들이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을 때 롬멜의 부대는 최대한 엄폐물을 이용하여 적 부대의 측면으로 이동했고 배후 공격을 통해 수많은 이탈리아군의 진지를 박살냈습니다. 그는 후방 길목을 차단하여 적의 보급 트럭을 탈취해 식량을 확보하기도 했고 쉴 틈 없이 야간에도 적의 측면과 후면을 공격하며 수천 명의 포로까지 확보합니다. 롬멜의 상관인 테오도르 슈플에서 소령은 확보한 포로의 숫자에 깜짝 놀라며 전투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부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최전선에 있던 롬멜의 생각은 달랐죠. 대대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산악지형을 돌파하며 이탈리아군을 교란시켰고 계속 후방에서 적이 나타나자 멘탈이 나간 이탈리아군은 이미 주요 거점이 넘어갔다고 판단. 그냥 허무하게 항복해버립니다. 당시 롬멜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전황 분석은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이는 독일군 특유의 임무형 전술이라는 지휘 방식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켰습니다. 즉 지휘부에서는 일선 지휘관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달성 가능한 임무만을 부여한 채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전술적 행동을 보장합니다. 특히 순간순간의 판단이 필요한 전격전에서는 이러한 임무형 전술이 꼭 필요했고 1920년부터 독일은 꾸준하게 임무형 지휘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교범으로 발간,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육군 강국 프랑스를 6주 만에 항복시킵니다. 롬멜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참호전을 통한 방어만 생각했던 적군들은 롬멜의 전술에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임무형 지휘체계는 현대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롬멜의 경우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지, 만약 패배했었다라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매번 상관이나 사령부와 싸우고 있었고, 이러한 일상은 북아프리카 전선까지 반복됩니다. 1917년 10월 26세의 독일군 장교 롬멜은 50시간이 넘는 작전 끝에 9,000명의 포로를 생포하고 중무장한 이탈리아군 살레르노 여단을 상대로 주요 거점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 교전은 카포레토 전투에 포함된 것으로, 이후 이탈리아군은 25만 명이 넘는 포로가 발생하며 전선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이러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롬멜은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 군부의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던 평범한 출신인 그는 훈장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에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롬멜의 화력은 끝이 없었고 결국은 자신의 대대장과 함께 포로르 메리트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 끝까지 버티던 독일이 협상국에 항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은 1,0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망자를 남긴 채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은 군축을 시작했지만 롬멜은 지난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었던 기록이 있었고 독일판 대속청을 고스란히 피해 갈 수 있었죠. 이미 결혼까지 했었던 롬멜은 가족과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자신이 싸웠던 그곳에서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국내의 정세를 이용하여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죠. 민중의 분노를 잘 이용하여 선거를 통해 착실하게 세력을 키워나갔고 그들의 지도자인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면서 결국 최악의 독재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독일은 다시 재무장을 시작하게 되었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롬멜에게도 큰 변화를 미치게 됩니다. 히틀러와 롬멜의 첫 만남은 고슬라르라 불리는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도시를 방문한 히틀러는 롬멜의 부대에게 경호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1936년 9월에는 뉘른베르크 회의에 참가하여 히틀러의 경호부대에 배치되기도 했고 1937년에 출간했던 롬멜의 보병전술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히틀러 또한 그 책을 읽고 크게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1938년 11월 롬멜은 육군 대학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히틀러는 롬멜을 자주 불러 경호부대의 지휘를 맡기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맥은 롬멜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1939년에 그는 소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당시 히틀러는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과 출신이 비슷한 롬멜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밀어주는 롬멜이 승승장구한다면 군부에 있는 귀족 출신의 장군들을 엿먹일 수 있었고 롬멜 또한 히틀러의 신임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죠. 독일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폴란드의 방어선을 돌파했고 새롭게 배치된 기계와 부대가 적의 후방을 차단하자 보병들이 뒤따라 들어가며 적을 빠르게 섬멸했습니다. 히틀러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롬멜은 큰 충격을 받죠. 이때까지는 보병으로 모든 작전을 수행했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무쇠 덩어리의 기계와 부대가 더욱더 강력해진 돌파력으로 전선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롬멜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 기갑사단을 운용해 보고 싶다는 바람도 있겠지만 만약 본인이 기갑사단의 지휘권을 확보하고 전쟁에서 대활약을 한다면 평범한 출신에서 벗어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독일 군부 내에서 롬멜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단 롬멜은 꽤 오랫동안 전선에서 물러나 있었고 산악사단에 복무했었던 그의 경력을 볼 때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갑사단의 지휘를 덜컥 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롬멜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모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만 동의해주면 기갑사단을 지휘할 수 있었죠. 롬멜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히틀러에게 부탁을 했고 사령부에서는 격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히틀러의 동의로 제7기갑사단을 롬멜이 지휘하게 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여우는 기회를 잡았죠. 롬멜은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각종 지원을 줄곧 얻어내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급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나중에는 군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편 기갑사단의 지휘권을 획득한 롬멜은 바로 그 즉시 기갑사단의 운용 방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병사들과 함께 지내며 전차의 상태와 통신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특히 베네룩스와 프랑스 공격에 대비하여 공병과 함께 도하 훈련도 철저하게 실시했죠. 그리고 1940년 5월 10일 드디어 독일이 서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